자, 오늘은 교과서 185쪽 외환시장과 환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다 폈나요? 자, 학습 목표 제일 위에 거 읽으면서 파란 줄 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환시장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환율과 환율 정책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네, 파란 밑줄 쳤지요. 자, 외환시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의 의미하고 나오는데요. 위에서 셋째 줄 이처럼 하는 부분 뒷부분 보세요. 자, 외환이 뭐냐? 앞에서 외환은 외국 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외환거래는 외국 돈을 거래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교과서에서 예쁜 말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국의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와 교환하는 행위, 이것을 외환 또는 외환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환이 교환되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외환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교과서에 외국의 화폐가 나오는데 한번 구경해 볼래요? 요건 어느 나라? 그죠? 미국. 요거는 유로네요. 이건 이제 유럽연합 거고요. 요거는 일본의 엔화고요. 요거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구경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외환시장의 특징. 첫 번째 외환시장의 특징은 24시간 시장이다. 외환시장은 사실은 24시간 진짜로 24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외환시장이 24시간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첫째 줄에 일단 빨간 줄 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이 중복되어서 24시간 외환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서 한 줄 더 내려와서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동경시장, 동경은 이제 일본의 수도 동경, 도쿄를 얘기합니다. 도쿄의 시장이 외환시장이 마감하는 시간에 런던의 시장이 열리고 런던의 시장이 마감하는 시간에 미국 뉴욕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문이 열리면 다 바로 다른 나라에서 다시 닫히면 다른 나라에 열리고 이게 반복돼서 마치 24시간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는 뭐 밤에 컴퓨터로 외환시장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줄은 여기에 파란 밑줄 쳐놓을까요? 세계 3대 외환시장을 세 가지 런던, 뉴욕, 동경. 동경은 도쿄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3대 외환시장입니다. 자, 두 번째 외환시장의 특징은 범세계적인 시장이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람이 도쿄 시장에 가도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런던 시장에 가서 외환 거래를 해도 됩니다. 이게 다 전산화됐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아도 거래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범세계적으로 또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첫째 줄에 빨간 줄 칩니다. 외환 규제를 완화시켰고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외국 돈을 뭐 1,000만 원 넘게는 못 바꾸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그런 제약이 없고 거래 범위도 너무 넓어져서 단일 시장, 전 세계가 단일 시장화된 범세계적인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컴퓨터로 전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장외 시장인데요. 장외 시장이란 건 뭐냐면 시장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 밖에 있는 시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증권 거래했던 거 기억나나요? 증권은 한국 거래소 안에서 거래가 돼요. 근데 이 외환 시장은 특정한 거래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전산상의 장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없는 장외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단말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외환 거래자 간의 장외 거래 형태로 직접적인 외환 거래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특별한 장소에 모이는 일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파란 줄 칩시다. 우리 외환결제 통화로는 미국의 달러화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중국 돈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돈을 먼저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 달러를 다시 중국 돈으로 바꿔야 돼요.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의 186쪽에는 외환시장의 역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환율. 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환율 부분은 정신 바짝 차려 볼까요? 자, 환율이라는 게 뭐냐? 첫째 줄에 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130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원달러 환율이 뭐냐면 원은 우리나라 돈이고 달러는 미국 돈이에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뒤에 달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1달러의 돈을 바꾸는데 우리나라 돈 얼마가 필요하냐면 1130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1130원을 갖다 줘야 미국 돈 1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네 줄을 더 내려가면요. 네 줄.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빨간 줄입니다. 환율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그림 밑에 조그만 글자로 기축통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빨간 동그라미 치고요. 기축통화는 국제적인 신임도를 바탕으로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다라는 건데요. 이건 중요한 용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돈이 제일 신뢰도가 높을까요? 그쵸. 달러가 제일 높은 겁니다. 달러가. 두 번째는 뭘까? 혹시 안 궁금하세요? 두 번째는 유럽의 유로화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일본의 엔화. 네 번째는 중국의 위안화예요.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많은 통화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미국의 달러화가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여기 나오지만 기준. 이 기준이 되는 통화를 뭐라 그러냐면 기축통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돈은 이 달러화 기준으로 얼마냐를 평가를 해요. 자, 한 줄 더 줄치겠습니다. 이런 환율은요. 자, 오른쪽에 이런 환율은 외환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이게 우리를 공부를 어렵게 만들지요. 자, 왼쪽에 그림이 보이는데 그림에 이렇게 나옵니다. 국제거래에선 주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요. 미국 달러가 무슨 통화? 기축통화가 됩니다. 1달러에 1200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적을 때 두 가지 적는 방법이 있어요. 자국통화 표시법과 외국통화 표시법이 있는데 자국통화 표시법은 적을 때 이렇게 적어요. 1달러가 1200원과 같다 이렇게 적고요. 외국통화 표시법은 1원이 1200분의 1달러하고 똑같다. 이렇게 우리 돈을 가지고 외국 걸 표시하냐 우리 걸 표시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어느 거 쓸까요? 맞춰보세요. 자, 우리 거를 표시합니다. 그렇죠. 우리 걸 표시하는 자국통화 표시법이 사실 우리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달러가 1200원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환율이란 글자 위에 빈 공간 좀 있나요? 요거 한번 적어볼래요? 자, 이런 말을 씁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이다. 아까 들어봤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 뒤에 있는 달러, 여기 기준이에요. 기준이어서 이제 이 기준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이 1달러예요. 1달러를 사려면 한국 돈 1130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원엔 환율이 1378원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뒤에 있는 n이 기준인 거예요. n이. 그러면 1n 기준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n하고는 1을 n 기준으로 안 하고 100n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어쨌든 n이 기준이야. 그래서 100n을 사려면 한국 돈 1378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1n 사려면 137.8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연습. 원 위안 환율이 171원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또 뒤에 거 기준, 위안 기준으로 1위안을 사려면 한국 돈 171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어렵지만 이해 안 되는 건 교실에 가서 또 얘기해 줄게요. 자, 187쪽 아닙니다. 186쪽 그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이제 아까 줄 쳤는 거 바로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빨간 밑줄 칠까요?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환율이 올랐어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볼펜을 하나 사는데 옛날에는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올라서 1,100원을 줘야 살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환율이 상승했다. 혹은 환율이 인상했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걸 갖다가 옆에 갈로에 가면 적어 볼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쌤 책을 읽어 볼게요. 달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원화의 가치가 달러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그 다음에 빨간 네모 치겠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이렇게 당기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볼펜 사는데 옛날에는 1,000원만 있어도 됐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돈 1,100원을 줘야 볼펜 한 개를 똑같은 볼펜을 살 수 있어. 따라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요 절하라는 말은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반대로 그 밑에 줄에 반대로 환율이 1달러당 900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말해 이 볼펜을 사는데 원래는 1,000원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900원만 있게 되면 이걸 환율이 어떻게 되었다? 그렇죠.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환율이 하락하면 혹은 환율이 인하하면 그 밑에 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화가 평가절상되었다. 이렇게 돼요. 우리 돈이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이번 9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돈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 어렵지만 요거 하나 기억할래요? 요건 상승, 하락, 상승. 자, 이거 서로 반대가 엮여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하는 우리 돈의 평가는 떨어진 거예요.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돈의 평가는 올라간 거예요. 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우리 돈의 평가가 올라간 절상이 더 좋을까? 우리 돈 평가가 내려간 절하가 더 좋을까? 자, 그거의 정답은 수업 시간에 말해주겠습니다.